네, 현대사에서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교과서 198쪽이고요. 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라고 하고 있는, 되어 있는 그런 제목이고요. 이제 내용이 교과서의 내용을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최소화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는 첫 번째로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제목도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이라고 해서 이거 민족을 일컫는 이름이고요.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이 발칸반도에서의 충돌, 이런 세력의 충돌이 배경이 됩니다. 조금 그림을 통해서 보면요. 여기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여기 네모해놨거든. 삼국동맹과 삼국협상국이라고 해서요. 영프로는 삼국협상, 그리고 도고이는 삼국동맹이죠. 여기 첫 글자만 따라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이런 삼국협상국과 동맹국 간의 그런 대립이다. 이거는 그냥 제국주의적 어떤 팽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발칸반도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리스가 속해 있는 이쪽 동네를 발칸반도라고 하고요.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죠? 조그만 불씨만 있으면 뻑 터져버리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게르만주의와 슬라브주의가 충돌하는 그런 지역으로 여기에서는 세르비아를 꼽고 있는데요. 자, 바로 여기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씨가 되는 거죠. 세르비아 청년이 자기네들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혀오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두 개의 나라가 옛날에 하나였거든요.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면서 어떤 그 전쟁의 발단이 되는 그런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발단이 된 사건, 그리고 얘네는 이제 배경이죠. 자, 배경이 된 이런 1차 세계대전이고요. 1차 세계대전이 그 전개되는 모습과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이 그 가지고 있는 식민지까지 총동원된 그런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독일이 어떻게 영국의 그 해군을 깨보려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뭐 가릴 거 없이 무조건 모든 배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고 직접 상관이 없었던 미국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중에 독일이 항복하게 되고 독일은 패전국이 되죠. 자, 이렇게 전개되는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고요. 이거를 선생님이 굉장히 줄여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전쟁 자체는 4년여 동안 지속되었던 굉장히 피해가 컸던 전쟁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죽었는지 뭐 이런 통계들을 볼 수 있어요. 사망자, 뭐 군비 뭐 얼마 들었고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 표시한 부분은요, 1차 세계대전의 그냥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 표시를 했고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해서 미국을 참전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뭐 여러 동맹국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하면서 결국은 전쟁이 끝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모습을 보였는데 온 나라의 모든 물자가 다 동원된다. 그리고 전후방이 없었던 전 세계가 그냥 전쟁에 힘을 쏟았던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소개가 됩니다. 자, 전쟁의 결과 또는 영향은 어떨까요? 자, 결과는요. 앞에 보면서 얘기할게요. 파리 강화회의라고 해서, 강화회의라고 하는 거 어떤 성격인지 알죠? 전쟁의 결과를 정리하는 그런 회의죠. 강화조약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시피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되게 유명한 거였죠. 우리 3.1운동 관련된.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이 독립해요.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패전국들의 식민지가 많이 독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어쨌거나 잘 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자체는, 그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 이런 강화회의의 결과를 정리하는 그런 조약이죠. 조약 이후에 그런 세계의 모습을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그럼 베르사유 체제 또는 조약에서는 패전국의
배상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권에 대한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전쟁에 어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그런 불씨를 제공하게 된다. 잘 안 보이지만 불씨라고 썼어요. 전쟁에 불씨를 제공한다. 이 이후에 무슨 전쟁에 불씨를 제공할까요? 그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세계 평화를 좀 유지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되지만 미국 불참이라고 써 있거든요. 미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랑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쟁 중에 일본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돼요. 일본에서는 그런 연합군 쪽에 서게 되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러면서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권들을 일본이 가져오게 되면서 전쟁 중에 일본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전쟁 때문에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생님 줄친 부분은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내용 줄쳤고요.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의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 봤고요. 그리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연맹을 창설하였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의 UN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밑줄 쳐봤습니다. 패전국에게 너무나 가혹한 보복을 가해서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고요. 독일의 불만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의 불씨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이런 패전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수입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